얼음을 유난히 좋아하던 이 어린 꼬마 숙녀는 훗날 피겨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수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 영국과 소련 간의 영토 교환 계약에 의해 분할되면서 동독으로 편입된 슈타켄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비트는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영재학교에 발탁되어 동독의 체계적인 스포츠 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엘리트 선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도받는 과정에서 훗날 본인의 인생 친구이자 선수 생활 처음과 끝을 함께하게 될 세계적인 피겨 코치 유타 밀러와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데요. 가르친 제자들이 국제 경기에 나가 따낸 메달만 해도 57개에 이를 정도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낸 피겨 코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밀러는 일찍이 카타리나 비트의 신체적 조건과 운동 능력을 파악하고 일주일에 6일 하루 7시간 넘는 집중 조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국제 무대였던 79년 유럽 선수권에서의 14위를 시작으로 82년 유럽과 세계 선수권에서 첫 메달을 따게 되고 83년 드디어 유럽 선수권 우승으로 포디움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이로써 동독 선수권 4연패와 유럽 선수권 2연패라는 최고의 성적에 힘입어 18세라는 나이로 국가대표팀에 발탁되면서 1984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는 미소 냉전 시대의 지속으로 정치 군사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날선 신경전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워오던 시절로 특히 동계올림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피겨스케이팅에서의 라이벌 경쟁은 대단했었는데요. 올림픽 직전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카타리나에 대항할 서방 진영의 대표 주자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던 로잘린 썸너스는 그때 당시를 회상하며 가진 인터뷰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She was stunning and she was gorgeous and she was a Brooke Shields lookalike. So I'm like, great, I'm competing against a Brooke Shields lookalike. 경기 전부터 이미 기가 죽어 있었다고 밝히면서 당시 기량면에서나 외적인 자신감에 있어 경쟁 선수들을 압도할 만큼 비트는 올림픽에 쏠린 모든 시선들을 사로잡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올림픽 금메달 이후에도 이듬해 열린 85년 세계선수권 등 각종 국제대회를 휩쓸던 시기 동구권 선수들로서는 최초로 방한한다는 이슈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피겨스케이팅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에서도 비트의 존재감만큼은 연일 기사화되며 매스컴의 집중 조명을 받았을 정도로 초절정의 인기는 물론 기량면에서도 최상의 폼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다음 올림픽에 나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 밝혀왔는데요. 86년 제네바 세계선수권 대회를 자신의 마지막 무대로 화려하게 장식하며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려던 계획과는 다르게 정상 자리를 미국의 데비 토마스에게 빼앗기게 되자 다시금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 둘의 팽팽한 라이벌 구도는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의 BJ의 오페라 카르멘이라는 동일한 곡이 사용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점프에서 실수를 연발한 데비 토마스는 3위로까지 밀려나게 되고 카타리나 비트는 소냐 헨 이후 두 번째로 올림픽 2연속 금메달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날 펼쳐 보인 카타리나의 강렬했던 카르멘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훗날 카르멘 온 아이스라는 영화로도 재탄생되는가 하면 미셸 관, 사샤 코엔과 같은 탑레벨의 싱글 선수들은 물론 수많은 피겨 선수들의 주요 레퍼토리로 사용되었지만 카타리나와 같은 강렬한 임팩트를 주지는 못하면서 평론가들은 카르멘이 비트였고 비트가 카르멘이었다는 말을 남길 정도로 이 당시 비트는 피겨 프로그램의 최초로 캐릭터와 스토리텔링을 포함시켰는데 말 그대로 연기 그 자체를 실현한 최초의 스케이터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캘거리 올림픽을 끝으로 아마 무대를 떠나 있던 카타리나는 통일된 독일을 위해 93-94 시즌 다시금 음반 위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94년 올림픽에서 로빈 훗을 연기하며 올림픽 세 번째 메달을 노려보았지만 안타깝게도 7위라는 성적에 만족하며 음반의 여제의 마지막 올림픽 무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두 번의 올림픽 챔피언 이후 1988년 비트는 동독 선수로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프로 무대로 전향하게 되는데요. 같은 대회 남자 싱글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한 브라이언 보이타노와 함께 3년간의 미국 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비트 앤 보이타노 스케이팅이라는 타이틀로 이어져온 쇼가 대박이 나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아이스쇼가 매진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기획하는 작품들은 연이은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이 밖에도 본인의 희망이기도 했던 자선 사업에도 영역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많은 사회사업과 더불어 피겨스케이팅 관련 해설을 비롯해 각종 TV쇼에도 나와 진행 솜씨를 발휘하는가 하면 플레이보이 잡지에 누드 화보를 찍어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키며 마릴린 먼로 이후 최초로 매진 사례를 이어나갔을 정도로 끊임없이 이슈를 생산해내며 화제의 중심을 차지해 왔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영국의 한 매체에 의해 비트가 비밀경찰의 성관계를 포함한 가장 은밀한 순간까지도 감시당했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하면서 또 한 번 큰 파장을 몰고 오게 됩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비트는 동독 정부의 비밀경찰에 의해 7살 때부터 17년 동안 감시를 당했는데 그 이유가 자국의 영예를 안겨준 스포츠 스타인 비트가 서독으로 망명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감시 내용이 담긴 보고서에는 비트의 건강 상태와 인간관계, 코치였던 유타 뮬러와의 관계는 물론 은밀한 사생활까지 상세히 실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비트는 나는 내가 끔찍한 나라에서 살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나는 멋진 삶을 살았다. 다만 그 파일들을 읽고 실체를 알리고 싶었다며 공개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냉전의 시대. 제 아무리 국가적 영웅이라 한들 넘볼 수조차 없었던 이념이라는 장벽마저 뛰어넘으며 전 세계의 스포츠 아이콘이 되었던 카타리나 비트. 그녀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수많은 선수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선수로서의 역량은 물론 스타성으로도 당대의 그녀를 뛰어넘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을 만큼 국가와 이념을 넘어 그녀가 피겨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스포츠와 예술과 불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시켜 보이며 팬들의 뇌리에 깊은 잔상을 남겼던 카타리나 비트. 하나의 스포츠 선수로서만이 아닌 그야말로 대중의 스타, 만인의 연인으로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